여기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튀르키예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그렇게나 깐깐하다는 서유럽 공항을 통과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한국 여권을 확인한 직원이 신경질적으로 그녀를 불러 세웠고 그녀는 결국 충격적인 대우를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계 여권 파워 2위인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못 가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터키어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터키어 출신의 네슬리안이라고 합니다. 사실 터키는 몇 년 전에 튀르키예로 국호를 변경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터키라는 이름을 더욱 익숙해하고 이건 터키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에 저는 이번 글에서 터키라는 이름을 사용할까 합니다. 저는 21살이 되었을 때 꿈에 그리던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 형편은 터키에서는 꽤나 잘 사는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건 무척이나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국에 가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 한국에서 저는 비록 한국과 터키는 경제력이나 문화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씨와 터키인들의 마음씨는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대학교에서 꽤나 떨어져 있는 달동네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 주민들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곤 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집 밖에 커다란 동 하나를 놓고 늘 과일이나 떡, 밥 등을 채워놓으셨는데 그 동에는 배고픈 사람은 한 개씩 가져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실제로 한 개씩만 가져감으로써 양심을 지켰죠. 터키에서도 이웃들끼리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기에 저는 이런 따뜻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진국임에도 아직까지 이런 문화를 유지하는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사람들이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이 외에도 달동네 주민들은 저를 참 많이도 챙겨주셨는데요. 그 동네에서 외국인이라곤 저 혼자밖에 없어서 그런지 옆집 아주머니는 제게 밥을 굶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반찬 이것저것을 챙겨주셨고 다른 이웃 주민들도 혼자 살면 과일 챙겨 먹기가 힘들다며 그때는 몰랐어요. 터키는 10,000원 한 장이면 한 트럭만큼의 과일을 살 수 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과일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로 체감상 터키보다 과일이 수백 배나 비싸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귀한 과일들을 기꺼이 제게 나눠준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 3개월 만에 회사 동료였던 한국 남자와 결혼했죠. 저는 배려심 깊고 다정한 한국인 남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터키와는 달리 아이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아이와 함께라면 누구라도 저희를 귀빈 대우해줬습니다. 한국은 연장자가 존경받고 대무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존경받는 연장자분들도 제 아이만 보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준다거나 사소한 배려들까지 전부 베풀어 주셨죠. 아이가 커가면서도 저는 한국의 인프라 덕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일단 한국은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로도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대중교통에서는 추울 때는 에어컨, 더울 때는 히터가 과할 정도로 아낌없이 들어져 있었는데요. 터키 대중교통에서는 이런 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혹여라도 이런 에어컨이나 히터를 갖추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화장실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 심지어 한국 화장실에는 아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과 아이용 변기까지 갖춘 곳도 많았기에 저는 역시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아이를 위한 화장실은커녕 그냥 일반 화장실조차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급하게 화장실을 원할 때 그저 으슥한 곳에서 대충 해결하고 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에 늘 감사함을 느낀 채 살았고 제가 한국에 온 지 8년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 파견이었는데요. 물론 저는 서유럽 국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영어도 회사에서 가장 잘했습니다. 또한 저는 사업가인 아빠를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을 몇 번 경험한 적도 있죠. 아빠는 제 식견을 키워주기 위해 저를 좀좀 선진국에 데려가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때의 경험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는 터키인이라는 이유로 꽤나 살벌한 취조를 당해야만 했거든요. 너 터키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테러를 하러 온 건 아니겠지? 현재 터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던데.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켰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그들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인 터키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가끔 공항 검색대에서도 과도한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유럽 선진국 출신의 사람들은 그냥 동거하는데 터키인인 저를 비롯한 후진국 출신 사람들은 전부 붙잡혀서 온갖 수치스러운 보안 절차를 거쳐야만 했거든요. 속옷 안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며 펫다운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바지를 내려서 안까지 봐야겠다며 몸 구석구석을 확인했죠. 물론 그건 고맘의 규정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일부 직원들은 제게 끈적한 눈빛이나 섬적인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게 수치심을 준 것이죠. 저는 그저 국적 때문에 이들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멈청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다시는 서유럽에 가는 일은 없으리라 다짐했는데 마침 일 때문에 다시 서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지금은 터키에서 한국으로 국적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변화는 꽤나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파워 2위로 터키 여권과는 달리 서유럽 모든 국가들을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만 8년을 살다 보니 이 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지던 참이었는데 역시 세계로 나가보니 한국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감대국이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한 채 한국 여권을 가진 저는 무비자로 통과하려던 찰나 갑자기 공항 직원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니 이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닌데요? 제 딸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저는 그녀 때문에 한국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말했음에도 직원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당신, 그럼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말아요? 이건 제게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1초 만에 세종대왕이라고 답하자 그는 그제야 표정을 풀고 환영의 미소를 보이더군요. 협조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한국 여권의 파워가 좀 강력해야죠. 그러고는 그는 자신의 딸이 좋아하는 K-팝 그룹이라며 여러 아이돌을 보여줬는데 한국의 문화는 이제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한국이 자랑스러워지기도 했네요. 그리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고 한국인을 사칭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질문까지 준비했을까 싶기도 해서 저를 한국인으로 받아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허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8년 전과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른 점이라면 그저 터키인에서 한국인이 된 것뿐인데 선진국 입국이 이렇게나 쉽고 편한 것이었다니, 그리고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나 친절한 존재였다니 뭔가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그렇게나 콧대 높고 무례했던 서유럽 공항 직원들에게 늘 환대만을 받으며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제 외모를 보고 나라에서 왔다며 비아냥댔던 서유럽 사람들은 지금의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밝히니 자신은 K-팝 팬이라며 한국 드라마 본 적 있냐며 제게 엄청난 환대를 베풀어 주더군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한국 남자를 대체 어디서 만났냐며 한국인과의 면회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죠. 사실 저는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의 열광적인 한국 사람에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진국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지도 않고 감대국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대받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은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이지만 미국인들은 동제도 안 되고 너무 제멋대로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중국도 감대국이지만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죠. 하지만 한국은 감대국이자 선진국이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건 아마 한국의 경제와 문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왔기에 어딜 가든 인기가 많은 것일 테죠. 저는 한국인들이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를 제가 누려도 되는 건가 싶어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고, 그러한 죄책감은 제가 어딜 가든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늘 모범적으로 행동하게끔 이끌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는 한국을 위해 6월 25일 전쟁 병력을 파견해주고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줬지만 이제 두 나라의 경제력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렇게나 가난하던 한국은 서유럽에서도 인정받는 강대국이자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담당히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제 아이는 한국인으로서 저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늘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먹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거대한 대륙의 중국, 초밥의 나라 일본,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미국? 연어나 고등어로 친숙한 노르웨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은 수산물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인구수 기준 세계 29위에 불과한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1kg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5kg이니 한국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이 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회식가라고 부를 만합니다다. 인구수 세계 1위 중국이나 섬나라 일본이나 양식 선진국인 노르웨이보다도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인의 평소 식단을 보면 이런 수치도 이해가 됩니다. 삼시세끼 즐기는 김, 생선구이, 술안주로 빠지지 않는 생선회, 오징어회, 낙지탕탕이 등의 생물은 물론 해물탕, 황태해장국, 미역국까지 우리 식단에서 해산물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OECD는 가난한 국가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고 분석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 과장해서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국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을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수치도 아닙니다. 한국인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중 하나가 고등어인데, 전 세계에서 수산물 수출 순위 2위를 차지한 노르웨이가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 해 약 4만 톤의 고등어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큰 손이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이 고등어이고, 고등어는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생산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K9 자주포 구매 비용을 고등어로 갚는다는 절충교역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등장했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문인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최첨단 무기를 고등어와 물물교환한다는 그 상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도 한국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인데요. 그런데 영국은 좀 더 특별한 이유로 한국을 생각합니다. 영국인은 돈 주고도 안 먹는 수산물을 100% 한국이 수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미래가 막막했던 영국 어부들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한 어부는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한국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수산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한국 네티즌과 영국 BBC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BBC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가 서둘러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2월 10일 신문은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최음제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2차 안주 골뱅이가 왜 최음제인 거지? 라는 의문을 품을 법합니다. 기사를 조금 살펴볼까요? BBC는 영국의 브리스톨 해협에서 골뱅이를 어획하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는 브리스톨 해협에서는 매년 1만여 톤의 골뱅이가 잡히는데 이들 전부는 골뱅이를 최음제로 간주하는 한국 등 아시아에서 소비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간 어부로 살아온 개빈 데이비스라는 어부는 골뱅이에서는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는데 왜 그들이 골뱅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나면서 대서양에서 자라는 골뱅이를 그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발전시켰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라는 인터뷰를 전했죠. 데이비스는 매일 밤 손더스푸탕을 출발해 카마던셔 주변 바다에 띄운 빨판에 들러붙은 골뱅이 1톤을 수확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밀퍼드 헤이번 지역으로 옮겨 배에 싣는데 아시아로 향하는 동안 골뱅이를 삶고 냉동 건조시킵니다. 사실 이 기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골뱅이라는 수산물을 한국의 최음제라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알게 된 BBC 한국지사가 영국에 연락해 기사 제목을 왜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 유명한가로 변경했고 최초 기사에 포함됐던 한국의 미혼 남성은 웨일스 골뱅이 요리가 없이는 데이트를 완성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최음제라고 번역된 에프로디지액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돋우는 식품을 가리킵니다. 초콜릿, 굴,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사과, 토마토, 인삼, 샴페인 등이 저 단어의 범주로 쓰이고 있죠. 다만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과 소라넷 사건 때문입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은어로 골뱅이라고 지칭했었고 연예인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저 단어 하나에 한국 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골뱅이라는 술안주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90% 이상을 한국인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빼고는 다 먹는다고 알려진 중국인조차도 골뱅이를 거의 먹지 않고 프랑스가 약 7% 소비하는데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섬나라 일본조차도 약 3%밖에 소비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을지로 삼가 상인들이 골뱅이에 파, 고춧가루, 마늘 등 새콤달콤한 양념을 더해 팔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골뱅이 무침뿐 아니라 추운 겨울 골뱅이탕도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골뱅이의 본명은 물레고둥 또는 수염고둥인데 골뱅이라는 사투리 단어가 워낙에 많이 쓰이다 보니 이제 그것이 표준어로 굳어진 겁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골뱅이의 99%는 수입산인데 국내에서 골뱅이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울진 일대 수심 500m 부근에서 통발로 잡힌 것을 최고급으로 치지만 수확량이 워낙에 적어 일반인이 맛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매년 8,000톤가량을 잡았으나 1990년대 후반 2,000톤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는 1,000톤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구나 통계청이 2010년부터 고동류를 통합해 생산량을 집계하면서 골뱅이 수확량만을 알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골뱅이의 99%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산을 수입한 것으로 그중 영국산이 가장 많고 품질도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오로지 한국을 위해 어업에 나서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사실 골뱅이는 그 생김새나 끈적끈적한 액을 머금고 있어 서양에서는 바다 달팽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인이 먹는다고 말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골뱅이 철로 접어드는 10월이 되면 영국 북해 인근 부둣가는 한국인을 위해 골뱅이를 잡는 어선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한국에서 잡히는 골뱅이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한 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하는 골뱅이가 무려 5,000톤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90%에 달하는 수준이죠.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동 골뱅이를 마트에서 보신다면 겉면에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원산지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골뱅이를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통발에 골뱅이가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꽃게 등의 해산물을 넣어두고 골뱅이를 유인해 잡는데 예전에는 통발에 잡힌 골뱅이를 걸러서 버렸지만 이제는 영국 어부들에게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원입니다.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이유는 섬나라 영국이 골뱅이 어획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국인 자체가 골뱅이를 먹지 않아 자원이 풍부하고
보통 수심 200m가량에서 잡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는 가까운 바다 수심 15m에서 골뱅이를 잡습니다. 어획 난이도가 거의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한국산보다 크기도 큽니다. 여러 조건이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원래 한국이 처음부터 영국 것을 수입한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골뱅이 무침이 국민 안주로 등극하자 국내에서 잡히는 골뱅이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한국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산을 수입하려 했으나 수온이 따뜻해 육질이 물컹물컹했고 러시아 골뱅이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어종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산은 육질이 비슷해 수입을 고려해봤으나 어부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질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영국산을 선택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현재 영국에는 30년 이상 한국을 위해 골뱅이 어선을 띄우는 어부들이 꽤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골뱅이 어획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1,500만 원가량이라고 하는데 약 4달간 조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6천만 원을 법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했던 20년 경력의 데이비스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기는 해도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거나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것이 영국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새삼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푸대접받지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술안주, 골뱅이 무침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4년 전인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던 제임스 마설은 공장을 짓기 위해 강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강력한 빛을 내뿜는 모래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매우 밝게 빛나는 모래를 가져다 바위에 펼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모래에 섞인 금, 즉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공장주 존 서터에게 이를 알린 후 절대 외부로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이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말죠. 강 바닥에 널려있는 금은 누구나 캘 수 있는 노다지였고 이듬해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골드러시입니다. 이듬해 1849년부터 약 8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왔는데 이들을 49년의 사람들이라 하여 포티나이너즈라 불렀고 이는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홈구장으로 하는 미식 축구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안동에서는 미국의 골드러시에 버금가는 그린러시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왜 안동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의 강제 개항 이후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엮어 책으로 출판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1884년 주한 영국 대사관 영사로 조선에 체류했던 윌리엄 리처드 카이스, 이렴 리처드 카얼즈 나는 외교관은 조선의 산간벽지 1200km를 직접 걸으며 모든 것들을 기록해 조선풍물지 라이프 인 코리아 나는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조선의 자원 현황을 탐사한 후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 성격이 짙은데 아마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하나이 아닌 산간벽지의 조선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본 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칼스의 눈에 가장 신기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복장이었는데 조선 풍물지에서 그는 가장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는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은 사람인데 새끼줄이나 거친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었다. 머리에는 가볍고 가늘게 짠 바구니 모양의 모자를 쓰고 그 밑에 머리는 완전히 가렸다. 두 개의 막대기 위에 삼각형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를 입 앞에 들고 있어서 얼굴을 더욱 감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복장이 무엇이길래 갈스는 그토록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그 옷의 정체는 바로 삼배옷입니다. 1907년 조선을 여행했던 독일인 헤르만 산더라는 독일 군인은 많은 사진을 남겼는데 그가 찍은 사진 속 우리 조상들은 역시 하나같이 흰색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마치 유니폼처럼 입는 이 옷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1년 내내 평생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입었던 옷이 바로 삼배옷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배를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던 것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라 시대부터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를 세운 왕권에게 나라를 바쳤는데 그의 아들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겨 산속에 들어가 평민들이나 입던 삼배옷을 입고 평생 나물죽만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말을 만든 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마의 광대 태자라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에는 삼배로 짠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배라는 것은 이미 신라시대 훨씬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입던 패션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활용하던 이 삼배라는 식물이 경북 안동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신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다 이 삼배라는 식물이 그린 러쉬의 주인공이자 신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명언을 남긴 복싱계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은 지난 2003년 281억 원의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지난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약 4만 9천 평 규모의 농장을 일궈 한 달에 50만 달러 약 6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재기 사실을 알렸는데 그가 일군 농장이 바로 삼배 농장입니다. 도대체 삼배가 어떤 가치를 가졌길래 타이슨에게 매달 6억 원이라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유튜브 규정상 위험한 단어로 분류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신 말하는 용어로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마는 환각작용이 불러오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할 수 없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령이 달라 어떤 주에서는 재배가 합법이지만 또 어떤 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타이슨은 캘리포니아주의 농장을 일궜는데 캘리포니아는 몇 년 전부터 이를 합법화시켰고 인근 네바다주 역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재배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한국에서 말을 재배한 것은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줄기를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을 찢어 배틀에 짜면 천이 되는데 이를 마 또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식물은 온대지방 또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껍질의 안쪽에 위치한 인피섬유를 이용해 삼배직물을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삼배를 재배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찢은 후 실로 만들어 여러 공정을 거친 후에 배틀에서 짜서 천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섬유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 중 그 섬유질이 가장 길고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입었던 삼배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 말하는 식물에 어마어마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약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말이죠. 보통 마라고 하면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마가 가진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의 꽃이나 잎에 분포한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불러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진짜 장점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마는 햄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THC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CBD, 칸나비디올, CBN, 칸나비놀을 비롯 약 60여 종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CBD는 신경계 수용체의 작용에 통증과 염증을 잡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중증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할 수는 없고 대신 껍질을 벗긴 씨앗, 햄프시드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참기름, 들기름처럼 램프 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후 기름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챔프시드 오일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THC 10mg kg 이하, CBD 20mg kg 이하를 준수할 경우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은 위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유해 성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진행된 햄프시드 오일 공동구매 당시 섭취 후 약 580명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후기는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해 링크로 남겨드리니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위에서 안동에 그린러시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린러시란 금빛이 아닌 초록빛을 향해 사람과 돈이 몰려든다는 의미인다. 최근 안동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산업용 잼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지에서는 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덕분에 시장은 매년 24%씩 급성장 중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환각성분이라는 용어에 사로잡혀 상당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 또는 산업용으로 이를 활성화시키면 희귀한 치질환이나 식품, 화장품 시장에서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또 하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어 안동이 그 선두에 나선 것이죠. 안동이 이러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이미 안동은 마 재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동은 옛부터 안동포라고 불리는 삼배로 유명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쓰일 만큼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안동포의 원료가 마줄기인데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에 전통 직조기술이 합쳐져 세계 최고 명품 안동포를 생산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옷감을 넘어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을 닦아둔 덕분에 어마어마한 돈이 안동으로 몰릴 잠재력을 갖춘 것이죠. 괜히 세계 6대 슈퍼푸드에 선정되고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이에서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는 지금 이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를 두고 속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운이 1961년 이를 특히 위험한 약으로 분류해 두었다가 2020년 12월 이를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CBD 및 오메가, 아르기닌, 비타민 등 유효 성분을 극대화시킨다면 해약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니 어린이 및 노인용 간식에까지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 TVN에서는 장수의 조건, 슈퍼푸드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이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혈관질환으로 고생하는 핀란드 농부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햄프시드 오일이 혈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199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고지혈증이 있는 남성들에게 4개월간 햄프시드 오일을 섭취하게 한 걸과 중성지방이 48%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 셀 콜레스테롤, 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태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지난 6월 태국 정부는 의료용으로 말을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재배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며 농부들에게 무려 100만 그루의 묘목을 나눠줬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첫 3년에만 13조 원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료 목적으로만 말이죠. 아직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 없지만 많은 식물이 가진 엄청난 성분을 본다면 규제가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미국과 군사훈련을 개시하며 중국을 향해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한 K9 자주포를 티베트 무장독립군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조이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티베트 독립군은 강력한 한국 K9 자주포 지원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중국을 향한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 조만간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두 국가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가 10월 중순에 고지대 전투 훈련을 한다는 보도였죠. KNN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있는 인도와의 연합훈련을 보도하며 연례 합동훈련이 일어나는 곳은 아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중국 인도가 치열하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과 9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18년째 진행하는 유드 아파스의 일환이나 이번 훈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경 분쟁 지역에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존 훈련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 내륙 지방에서 진행하거나 중국의 항의를 듣지 않기 위해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분쟁 지역 근처에서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훈련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며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도가 미국과 손을 확실하게 잡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신냉전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중립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자원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도 친교를 쌓는 국가로 중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3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뉴델리를 방문해 수브라마냠 자이상카르, 저성커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인도 중국 사이의 앙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과거 2020년 가랑 계곡에서 발생한 몽둥이 충돌은 인도 중국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양 진영은 포대를 히말라야에 배치 본격 대결까지 상정하면서 군을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화의를 도모하고자 중국이 먼저 왕이 외교부장을 인도에 파견하면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이죠. 인도 역시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 대해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외교 인사를 교환하며 양국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평가에도 별 반응이 없었죠. 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인도의 처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로 하여금 등거리 외교를 하게 강요한 것이죠. 미국과 손을 잡는 것도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도 둘 다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며 실리 외교에 나선 인도는 앙금이 있는 중국에게도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왕이 외교부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적으로 돌리면 중국의 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다. 그리 많지 않았기에 3월에 있던 회담을 중국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온전한 중국의 착각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는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중국 국경에 배치할 것을 알리며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인도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5개 포대 중 두 번째 포대가 인도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히말라야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S-400 첫 포대를 도입해 북부 펀자브 지역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도는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몽둥이 충돌의 교훈을 인도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 자주포를 이 무기는 인도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독립군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미국과 인도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티베트 독립군의 부족한 화력까지 인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티베트 독립군까지 고려해서 상대해야 할 상황이죠. 티베트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중국과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초창기 중국군이 티베트를 강제로 병합할 때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합병에 반대하며 무기를 들었죠. 달라이라마는 이들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며 이들 무장 조직은 물론이고 중국 소수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며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에서 줄어들었죠. 결국 티베트 독립군과 저항 세력은 티베트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중국의 집요한 소수민족 탄압에 못 이긴 이들은 그들을 도와준 인도로 방향을 들어야 했습니다. 인도는 예전부터 티베트인들과 교역을 이어가며 인연을 쌓았습니다. 티베트와의 인연을 생각한 인도는 망명을 요청한 달라이라마를 받아들였고 망명 정부 조직과 티베트 저항군 세력을 받아들였죠. 티베트인들은 무장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고 특수부대는 언젠가 찾아올 독립의 순간을 위해 그 세력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으며 조직을 운영했죠. 국제 무대에 티베트 저항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근입니다. 인도 중국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 티베트 특수부대가 인도 소속 부대로 알려지면서 국제 무대에 그 이름을 떨친 것인데요. 이들 특수부대 SFF 요원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인도 정부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000명 규모의 이 특수부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모습을 보이며 인도를 돕는 원군이 되었죠. 인도 정부 역시 자신들을 도운 티베트 군과 인연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중국 군을 퇴치하는 것이 수건이었던 이들은 외부에서 수입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죠. 인도 정부가 K9 자주포를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히말리아 산맥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던 이들은 무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중국에게 받은 아픔을 잊지 않은 인도는
티베트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베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셈입니다. 티베트 독립군 입장에서 무기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 인도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도 미국 티베트의 삼각협력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죠.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이자 백악관에 초청받은 인사이기도 한 노업상 상가이 총리는 이번 지원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무기의 우수함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지원 덕분에 티베트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티베트 독립군은 조직을 다시 규합, 티베트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을 상대로 다시 전의를 불태울 생각이라고 하죠. 인도 역시 이틀과 함께 움직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 군이 티베트어를 배우면서 티베트인들의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티베트 독립군까지 개입되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히말라야 접경지대에 2개 사단을 배치한 것에 이어 2개 사단을 추가로 배치해 총 4개 사단을 두면서 병력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 구식 탱크를 버리고 3세대 탱크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탱크의 사격 통제 장치 기능도 개선하는 한편 장갑차도 구형 ZBC-08에서 ZT-11로 교체하면서 질적 변화도 꾀했죠. 중국군의 염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부 우타라칸드 주의 실질 통제선을 중국군 100명이 넘는 일도 벌어졌죠. 인도도 즉각 중국의 행동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인도는 10만원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도 저가폰 시장의 80%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장악하고 있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상황. 그런데 인도 정부가 보복 조치로 중국 스마트폰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것이기에 중국 업체가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만든 1만 2천 루피, 한화로 약 20만 원 수준의 저가폰을 인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스리랑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막는 행보도 보였는데요. 스리랑카 외교부는 자국 한반토타 항에 입항하려던 중국 선박 이안왕 5분 호와 관련 정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위안왕 5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가 운용하는 선박 중국군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는 선박인데요. 처음에는 입항을 허락한 스리랑카가 태도를 바꾼 이유에는 인도의 압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스리랑카에 인도가 차관을 대여하며 중국을 밀어내고 최대 채권자로 등극하면서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중국을 방해한 것이죠. 중국을 배제하려는 인도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중국 조이기에 나선 인도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티베트군이 한국 K9 자주포를 이용해 독립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